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요즘 서점가 가시면요 제일 핫한 책이에요. 서점가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 10만 원어치 책을 이제 북텔링 하나씩 풀어야지 하고 싹 사서 이제 쟁여를 뒀는데 막상 이게 손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정작 진짜 남는 시간에 읽고 싶은 책은 약간 좀 하드코어 좀 크리스찬 서적들을 제가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조금 더 관심이 가서 뭐 이런 거는 뭐 그런 어떤 진짜 성경적인 기반의 원리를 둔 그런 내용들에 비하면 좀 뭐가 있을까? 좀 약간 솔직히 이런 태도였는데 제가 아이들을 딱 놀이터에 풀어놓고 이 책을 집어 읽고 진짜 그 한 2-3시간 안에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뭐야 배울 점이 진짜 많네? 그리고 이 책을 덮고 난 뒤에 제 생각은 이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내가 FCA가 된다 한들 저는 FCA만 되면 모든 돈 문제가 그냥 무조건 샤르르 다 해결되겠지 했는데 아무리 FCA가 된다 한들 내가 돈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돈에 관련된 지식들을 깨우치고 그것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돈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수도 있겠다. 이게 엄청난 저의 관점의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느낀 점들, 그리고 이 책 자체가 어떤 챕터들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냥 한 챕터에 이 얘기, 되게 다양한 주제를 그냥 두서없이 막 풀어놓는 느낌이어서 저도 이 책의 스타일 그대로 이제 여기서 조금 주식에 대한 내용은 빼고 또 ABO 리더님께 좀 접목시킬 만한 부분들만 자유롭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네, 그래서 제목은 돈의 속성이고요. 요즘 아까 얘기했지만 핫한 베스트셀러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 책이 얼마 전까지는 더 해빙이라는 책이 그렇게 인기더니 지금은 이 책입니다. 왜 이 책이 이렇게 인기일까? 돈에 관련된 것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할까 생각을 해보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벙 찐 거죠. 내가 몰랐던 돈이란 게 뭘까?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될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한 명 한 명씩 다 갖게 되면서 이런 책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요, 한인 기업 최초의 글로벌 외식 그룹인 스노우팍스 그룹의 회장님이 쓰신 책입니다. 연 4천억 원의 자산의 소유를 하신 분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돈의 속성이라는 강의를 하셨는데 그 유튜브 강의가 여기저기 재생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본인의 원래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여러 방면으로 영상이 막 이제 돌아다니는 걸 보고 안 되겠다. 내가 내 입으로 직접 쓰는 게 낫겠다 해서 쓰신 책이 이 베스트셀러입니다. 되게 성공적인 사업자이시고요. 이렇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가장 가난한 밑바닥에서부터 부의 최상급에까지 올라갔으니까. 왜냐면 연 매출 1조가 넘는 기업을 상장하기에 앞선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거면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겹치시면서 돈의 여러 가지 속성을 경험해볼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돈이 무엇이며 돈을 번다는 게 어떤 뜻이고 돈은 어떻게 움직이고 돈은 왜 사라지며 돈은 어디로 몰려다니고 돈은 무슨 일을 하며 돈은 어떠한 흔적을 남기는지 등등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현장에서 필드에서 발로 뛰고 경험으로 체득된 내용들이 엄청 학술적이고 논리적으로 저술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날 것을 그대로 정말 쌩쌩하게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읽는 게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문장이 너무 쉽게 읽히니까 여기 다 갖다 넣어가지고 지금 막판에 막 그걸 빼내라고 막 시간을 들였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분명 누군가는 돈을 버는 방법과 돈에 대한 통찰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겠지만 세상에 나온 책들은요, 실제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이론가들이 쓴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책을 씀으로써 돈을 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돈의 속성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굳이 그 비밀을 글로 남기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내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일종의 사명감을 갖고 내가 적용한 이 원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야겠다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전작도 이런 베스트셀러를 갖고 계신 이미 유명한 작가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두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인생에서 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영적인 각성만큼이나 삶에 있어 중요한 가치다. 저도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의외로 돈을 왜 벌어야 돼? 정말 근본적인 부분에서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난 돈이 필요 없어.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것. 그런 내용도 이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돈에 대한 부분을 내가 방치하거나 아니면 두려워서 그냥 무시해버리게 되면요. 돈 역시 나를 무시하고 방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세속적이라는 이유로 방치하면 그 피해가 나와 내 가족까지 이어지며 다음 세대까지 전달이 되고요. 평생 노동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돈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우리가 각성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돈은요, 다른 게 아니라 도구죠. 행복한 삶을 위한 목적이 아닌 도구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는
그쵸. 이거는 정말 돈이 갖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가치지만요. 세상은 이러한 평범한 가치를 유지하는데 결코 평범함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건 정말 돈이 갖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가치지만 이러한 평범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평범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평범함만을 가지고서는 이 평범한 가치를 유지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비범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돈을 대해왔는지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독자 여러분들 역시 이런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되길 바래요 하면서 썼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정말 독특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점은 뭐냐면요. 돈을 인격체로 묘사해요. 묘사.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사고를 할 줄 알고 뭔가 나의 의견을 갖고 있는 하나의 말 그대로 인격을 갖고 있는 실체잖아요. 근데 돈을 인격체를 갖고 있는 그 무엇으로 계속 묘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에서 이거 읽고 이게 뭐지? 이랬는데 읽다 보니까 뭔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법인 아시죠? 법인 비즈니스나 기업을 인자가 사람 인자를 붙여서 소송도 할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갖고 있는 걸로 묘사를 한 게 법인인 것처럼 돈도 이미 법인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정말 정교하고 강한 인격체를 갖고 있는 존재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돈의 인격의 속성, 돈의 성격, 속성을 이해했기 때문에 풍족한 부를 이루는 데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돈은 스스로 감정을 가진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 어때요? 내가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면 이 싫어함도 느끼잖아요. 그리고 멀어지게 돼 있죠. 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이 돈을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대하는지,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는 감정으로 대하는지, 혹은 그냥 뭐 멸시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막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대하는지에 따라서 돈이 나에게 올 수도 있고 나를 떠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지닌 실체를 지닌 인격체라는 것을 내가 어떤 대전제로 삼고 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인격체가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되는데 협조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평소에 돈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루고 있었는지, 막 돈을 숭배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돈을 존중하고 돈이 가진 성격을 이해해야지 이 돈을 조금 더 잘 다룰 수 있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죠.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돈도 나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서로 상하관계가 아닌 깊은 존중을 갖춘 형태로 함께하게 된다. 나도 존중을 줄 때 이 돈도 나에게 존중을 베푼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두 가지가 있다. 역사상. 그게 뭐냐면 하나는 비누고 하나는 복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누가 발명된 이후로 온 인류의 위생 상태가 완전 좋아져가지고 또 하나의 혁신이 일어났고요. 또 하나는 복리라는 거예요. 복리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발명품이냐면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복리의 힘은 너무 위대하고 어마어마해서 정말 인간이 발명해낸 그 어떤 발명품보다 위대하고 결국은 이 복리의 원리, 복리의 법칙을 이해하고 내 편으로 만드는가 혹은 적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나의 재산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복리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자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워렌 버핏 역시 복리의 혜택을 그 누구보다 많이 받은 투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리를 하려면 복리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퀴즈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잡을 오퍼 받았어요. 그래서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 내가 너에게 일을 줄 건데 네가 봉급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A안은 뭐냐면 네가 첫 달에는 1원, 다음 달에는 2원, 셋째 달에 4원, 그렇게 배수로 받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두 번째 B안은 뭐냐면 매달 500만 원씩 30개월 동안 받는 거야 라는 제안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이거 파이프라인의 우화를 들으신 분들은 좀 감을 잡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막상 매달 500만 원 하면 1원, 2원, 4원이 언제 돈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10개월입니다. 30개월이니까 3번에 나눴어요. 짜자잔. 우리 1개월부터 10개월까지인데요. 자, B가 매달 500만 원을 받으면 10개월 동안 얼마를 받게 되죠? 5천만 원이죠. 근데 A안은요, 첫 달에 1원, 2원, 4원, 8원, 16원 넘어가서 10개월째 겨우 얼마냐면 500원 받아요, 500원. 500원 대 5천만 원 얼마나 차이가 커요, 그죠?
만약에 내가 A를 선택했다 마음속으로 좀 바꿔야 되나? 이 생각이 드시죠? 자, 다음 10개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0개월에 이르러서 계산을 하기 쉽게 512원을 그냥 500원이라고 칠게요. 그래서 11개월째 드디어 1,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2,000원, 4,000원, 8,000원, 16,000원, 36,000원, 64,000원, 1 2 8,000원, 25만 6천원, 그리고 51만 2천원이 20개월 되는 째 된 거예요. 그럼 B안을 선택한 분들이 20개월째 얼마를 받죠? 누적 금액? 1억을 받는 거예요. 그쵸? 5천 만에 두 번 돌아갔으니까. 그러니까 A안을 선택한 분들은요, 누적 금액 약 100만 원? 100만 원 대 1억 비교되시나요? 여기서 이제 빨리 처리를 하셔야죠. 그러면 아니야, 그냥 B안을 선택할 거야. 그러신 분들 이제 세 번째 달 한번 제가 볼게요. 마지막 10개월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똑같아요. 우리 B안은 여전히 500만 원이기 때문에 28개월에 이르러 누적 금액이 1억 4천, 29개월에 1억 4,500, 30개월째 1억 5천이에요. 근데 A안은요,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800만 원, 25개월째 1,600만 원, 26개월째 3,200만 원, 6,400만 원 하더니요, 딱 28개월째 되는 지점에 이르러서 1억 2,800만 원이 돼요. 조금 모자라지만. 근데 한 번 더 이게 넘어갔더니 어떻게 되죠? 2억 5,600이 되고요. 맨 마지막 30개월에 5억 1,2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30개월 한 달 딱 받는 봉급으로는요, 퉁치는 거죠. 그래서 누적 금액을 계산해 보면요, A안은요 10억을 받게 되고요, B안은 딱 1억 5천에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이게 바로 복리의 힘이라는 것이죠.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놀라운 복리의 힘. 이거를 내가 이해하고 있어야지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되어서 너의 자산과 재산이 증식되는 과정은요, 결코 1, 2, 3, 4, 5, 6, 7, 8 이렇게 정수로 가지 않는데요. 이렇게 항상 1, 2, 4, 8, 16 이런 식으로 배수의 원리, 복리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상태로 부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복리의 원리를 내 삶과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시킬까, 이거를 이해하고 접목시키는 것이 부자가 되는 첫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요렇게 돼요. 놀랍죠? 그래서 당신이 복리의 중요성을 이제서야 이해를 했다면 이제 막 부자가 될 기본적인 준비가 끝난 것이다. 축하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리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1년 수입은 똑같이 5천만 원인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A는 매달 일정하게 400만 원씩 들어오고 B는 어떤 달은 1,000만 원을 받다가 어떤 달은 빵원을 받다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의 돈이 조금 더 힘이 셀까요? 돈에도 힘이 있다고 하고 돈이 서로 힘을 겨룬다고 하면 인격체이기 때문에 누구의 돈이 힘이 더 셀까 궁금하시죠? 네, 당연히 일정하게 발생하는 돈이 더 힘이 크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그 수입의 질이 있는데요. 이 질이요, 비정규적인 수입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 질이 좋은 돈은 다른 돈을 또 잘 불러 모으고 서로 딱 붙어 있어도 흩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비정규적인 돈은요, 힘이 약하고 이제 실제 액면 가치와 상관없이 잠재 가치, 석두, 주가율이 낮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내가 이번 달에 1,000만 원을 받으면은 이거를 잘 아껴서 사용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사람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써버리기 마련이고, 왜냐면 그거를 내가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도 없고 조직화시킬 수 없고 체계화시킬 수 없고 그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플랜을 세울 수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워킹하지 않는다. 그래서 매달 400만 원씩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연 5천의 수입이 훨씬 힘이 세다. 훨씬 조직적이고 그 돈만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모든 원리가 사실 자연의 원리랑 다 맞물려 있잖아요. 자연의 법칙이 곧 성경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 곧 성경의 법칙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강수량이 1000mm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예를 들어서 봄에 한 번 500mm가 오고 가을에 한 번 500mm가 퍼붓는다면요, 그 땅에선 절대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홍수 아니면 가뭄이니까. 뭘 심었어요? 심어도 나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고작 10ml라도 매일 꾸준하게 내린다면요, 굉장히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돈도 이렇게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브라질의 렌소이스 사막은요, 연간 강우량이 어마어마하게 높지만요, 아무것도 못 키우는 이유는 뭐예요? 6개월에 한 번씩 비가 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돈은요, 행복이라는 밭에 어떤 거름이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와야지 내가 뭔가를 싹 틔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고정소득의 힘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업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통틀어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지 경제적으로 삶이 윤택해진다는 것이죠. 돈이 일정하게 들어온다는 건요. 체계화된 경찰이나 군인 몇백 명만으로도 수만 명의 군중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과 같다. 이런 현금 흐름이요. 거치고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을요.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더 절실하게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는 것이 현금 흐름의 중요성, 고정소득의 중요성이잖아요. 그래서 장사나 사업을 당신이 만약에 계획 중이라면 여름 한철 바싹 1,000만 원 매출을 올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매일 수십만 원씩 작지만 꾸준히 들어오는 그 국밥집 사장님을 부러워하라라는 것이죠. 여름철에 한철 바짝 번 1,000만 원은요. 그 돈이요 솜사탕처럼 가벼워서 만져도 그냥 스르르르 부서진대요. 돈이요 진짜 이지컴 이지고인 거예요.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간다. 쉽게 들어온 돈은 너무 가벼워. 중량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스르르르 다 사라지기 마련이지만 국밥집 100만 원처럼 매달 꾸준하게 들어온 돈은요. 단풍나무처럼 단단해서 건물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 수입이 비정규적이다. 지속적이지 않고 고정적이지 않다면 반드시 자산을 만들어서 정규적인 수입 자산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정규적인 돈과 비정규적인 돈이 싸움을 붙으면요. 언제든 정규적인 돈이 이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내 수입이 비정규적이라면요. 정규적인 사람의 소득에 내 수입이 이렇게 끌려가고 빨려 들어가고 먹힌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정규적인 소득은 미래를 예측 가능하게 해주는데요. 금융자산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 리스크잖아요. 이 예측 가능성은요.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면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돈은 인격체로 모여서 하더니 당연히 인격체니까 중력의 힘을 가졌죠. 그래서 돈은요. 옆에 있는 돈들에게 영향을 주고요. 심지어 가까이 있는 돈을 끌어당긴대요. 내가 중력이 더 세면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돈이 중력과 같이 잘 작용하는 원리만 이해한다면요. 작은 종잣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애를 불려서 큰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을 모으자. 10억을 어떻게 모으지? 10억을 모으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0억을 모은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1억으로 나누라는 거죠. 일단 1억을 모은다라고 먼저 나눠서 생각하라. 1억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근데 첫 1,000만 원을 만드는데 이렇게 모으고 저축하고 알뜰하게 해가지고 모으는 데는 예를 들어서 100의 노력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요. 이 첫 1,000만 원은 오로지 내 노동과 시간과 노력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100의 노력치가 온전히 다 투입이 되어야 가능하지만요. 처음에 이 1,000만 원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번째 1,0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95의 노력밖에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그 만들어진 1,000만 원이요. 또 하나의 자본이 돼서 나와 함께 동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보다 95의 노력치로도 그 다음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고 또 그 다음 1,000만 원을 80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1,000만 원은 70 이런 식으로 점점점 내가 투입되는 노력의 양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첫 1,000만 원을 모으는데 10개월이 걸렸다면 두 번째는 9개월, 7개월, 5개월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몇 년 후에 1억을 모으고 또 이 1억을 동일한 과정을 통해 지나서 100억이 된다. 참 쉽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나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자고요, 저희도. 그래서 재산 증식 과정은 1, 2, 3, 4, 5처럼 늘어나는 게 아니라 1, 2, 4, 8, 16과 같이 배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원리, 돈이 중력을 갖고 있어. 끌어당기는 법칙을 갖고 있어. 라는 것만 이해하면요. 작은 돈으로 늘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은 중력의 힘을 작동낸다. 그리고 나에게 만약에 276만 원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100억 원을 가진 자산가나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유산을 받았는데 딱 이렇게 부모님 얘기한 거예요. 이 100억을 너한테 주지만 이게 물가상승률은 너의 이득에서 제외하고 이 100억을 절대 한 푼도 잃어서는 안 돼. 잃는 순간 다시 뺏을 거야. 이런 유언을 받았다. 그럼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240만 원? 매달 받는 그 금액?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100억 원을 가진 자산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유산 받았다고 직장 그만두면 이제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276만 원씩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보통 그 액수의 100배 규모의 자산의 힘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정기적인 자산은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고품질의 자산이다. 여러분들이 매달 우리가 아메이를 통해 받는 고정소득 있잖아요. 이거를 100배 규모의 자산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와, 내가 엄청난 자산가다라는 걸 인정하고 너무 뿌듯하겠죠. 그리고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빨리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이면에는 남과의 비교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리고 얼른 금융 용어를 배우고 경제 용어를 배워서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다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산을 점점 키워서 그 자본이익이 노동에서 버는 돈보다 많아지는 날이요. 바로 당신의 독립기념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산을 내가 증식시켜서 이 자산에서 나오는 이 금액이 내 지출보다 커지는 그 날, 그리고 그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사람은 절대 다시는 가난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형성된 부는요, 대를 이어 대대손손 계속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정신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메에서는 그런 정신적인 유산까지 같이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의 대물림이 훨씬 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얘기 되게 현실 조언 진짜 많이 해요. 뭐냐면 만약에 당신이 유독 운이 없는 사람이다. 맨날 가위바위보에서 지고 뭐 맨날 뭐가 빠지고 뭔가 열었는데 나만 막 안 돼. 이런 사람이라면 있잖아. 모든 거 서로 연결되어 있기 마련이니까 너가 사고 나기 이전에 모든 평소의 삶부터 점검을 봐 라는 거예요. 네가 돈을 함부로 대하진 않았니? 쓸데없는 인연 너무 많지 않니? 정리해라. 음식을 정갈하고 제때 잘 먹니? 남을 비꼬거나 네 말을 좀 막 함부로 하지 않았니? 욕을 달고 사지 않았니? 이런 것부터 자기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나의 작은 사소한 삶의 태도가 모든 것을 다 연결해서 결정짓기 때문에 반복되는 운은 실력이고 반복되는 실패는 습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라는 건 사실 뭐 별게 아니라 불운도 마찬가지로 내가 불운을 끌어당기는 환경에 나를 자꾸 노출시켰기 때문에 불운이 온다라고 이 저자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중요성 이야기해요. 인간의 마음은 말에 나타나고요. 말에 정이 없으면 남을 감동시키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데요. 이론과 논리 다 후자라는 거예요. 먼저 마음이 오가간 후에 그게 더해지고요. 아무리 큰 사람, 뭐 부자가 얘기를 해도요.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안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내보내는 냄새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냄새가 향기인지 악취인지는 표현하는 언어를 통해 알게 된대요. 행운도 행복도 좋은 향을 따라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예요. 뼈 때리는 얘기. 돈을 못 모은다라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나 쓸 돈도 없어. 쓸 돈도 모자라는데 무슨 돈을 모어.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네가 쓸 돈이 없는 이유는 네가 미래 소득을 가져다가 가불해서 현재에 써버렸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현재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국에는 내가 지금 현재의 돈 문제와 과거에 내가 지불하지 않았던 그 돈 문제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태가 되니까 네가 그냥 초래한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언컨대 이 미래 소득을 가져다 쓰는 건 뭐예요? 신용카드를 쓰는 행위라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 물건을 부주의하게 매번 잃어버리는 사람, 돈을 우습게 하는 사람, 저축을 하지 않는 사람, 투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 누가 그런 사람에게 우연히 맞네 하고 들렸어도 순식간에 나온다라는 거야. 아니네? 아닌갑다 하고. 그래서 절대로 미래소득을 가져다 현대에 쓰면 안 된다. 여러분 당장 책을 덮으시고 신용카드를 자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면서 신랑이는 우리 신용카드를 여보 잘라버리자.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직불카드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엄청 찔렸던 파트예요. 사실 제가 진짜 좀 물건을 좀 자주 깜빡하는 편인데요. 물건을 부주의하게 다루는 사람도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대요. 이건 진짜 킵인 마인드 해야 돼. 물건이나 상품이 무생물이라는 생각에 막 함부로 다루는데요. 모든 물건은 자연에서 나온 재료와 인간의 시간과 노력이 합쳐서 생겨난 생명부산물이라는 거예요. 모두 생명에서 왔기 때문에 부는 물건이라도 존중하는 사람에게 붙는다. 재물의 형태는 결국 물건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물건을 잘 다루고 소중하게 여기고 작은 거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잘 다루는 것, 작은 사소한 습관이 내가 부를 일구는 가장 기초적인 체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질문. 그러면 얼마나 벌어야 부자야? 여러분 얼마나 벌어야 부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3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째, 융자가 없고 본인 소유의 집이 있고 둘째, 한국 가구 월평균 소득인 541만 원이 넘는 비근로소득, 자산소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리 강남에 수십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억대 연봉자라 해도 융자가 있거나 본인이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이 전부라면요. 부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3번째가 핵심인데요.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욕망 억제 능력의 소유자.
이거 이해되세요?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돼야 부자의 기준에 충족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유하려면요, 내가 내 삶의 진짜 주체적인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의 삶의 철학과 자존감을 가져야지 남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다. 사실 왜냐면 부자라는 게 아무리 내가 부자, 이거 기준이 없어요. 왜냐면 모든 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더 큰 부자 앞에 가면 내가 가난한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은 이렇게 세 가지로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다라는 건 결국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어떤 게 일하지 않아도 돼? 첫째, 내 몸이 노동에서 자유롭게 벗어나도 수입이 나오고요. 둘째, 내 정신과 생각이 아주 자유로워서 남과 비교할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육체와 정신 둘 다, 두 영역 모두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만이 부자다. 육체에서만 얻어도 정신이 얽매여 있다면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죠? 그래서 경험상 현실적인 부자가 되면 내가 돈을 얼마 갖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돈 필요 없어. 난 삶의 가치, 고결하고 고귀한 가치가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진위를 검증받아야 하는데, 첫 번째, 너의 삶의 가치에 대한 기준이 뭔데?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이다. 세 번째, 내가 부자가 될 거라는 자신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는 돈보단 자유가 좋아하지만요, 현대 경제사회 안에서는요, 자유를 얻으려면 당연히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만약에 네 가치가 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너의 삶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가족에게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가난하게 태어난 건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건 나의 잘못이다라는 걸 keep in mind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가난이라는 건 만만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방울 남은 자존감까지 앗아가고요. 빈곤은 예의도 품위도 없다. 만약에 음식을 굶을 정도가 됐다. 그럼 어떻게 존엄을 지키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난에 대한 명확한 현실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방법의 시작은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요. 어떤 부자를 경멸할 수는 있어도 부 자체를 경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도 할 수 있어? 그쵸?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막 자꾸 이 정리 얘기를 해서 제가 엄청 뜨끔했는데, 자,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물건, 이불 딱 꺼내놓고, 이걸 봤을 때 내가 설레. 아직 내 마음이 뛰네. 이 물건을 봤을 때 이런 물건은 오른쪽, 아무 감정이 안 들어. 왼쪽 구분하고요. 왼쪽에 있는 물건은요, 알아서 팔거나 뭐 누구에게 주거나 처분하라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유명한 정리 전문가인 곤도 마리에가 이야기한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라는 핵심 주제인데요. 몸에만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삶의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때를 뻗겨내지 않으면 올바른 분은 나를 찾아왔다가도 돌아가 버린다. 제가 어제 저희 드레스룸을 정리를 했는데, 그렇게 뭐가 많이 제가 달고 살았는지, 철지나 화장품 못 버리고 있었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싹 버려버렸더니 너무 속 시원한 거예요. 진짜 삶의 때가 벗겨진 느낌? 그래서 하나하나씩 제가 이 정리 작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의 독립기념일은 언제인가? 뭐냐면, 내가 재정 자립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취득한 날이 개인 독립기념일이다. 아직 저는 이 독립기념일을 맞지 못했지만요. 아직은요. 여기 하이펜 리더님께서는 이 독립기념일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요, 이 독립기념일에 꽃도 맞고 엄청나게 성대한 파티를 해서 이 재정적 독립기념일을 축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네, 아까 얘기한 내용입니다. 네. 내가 기필코 내 세대에서 가난의 고리를 끊어내야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독립이 됐다라는 거는 내가 자기 결정권이 나에게서 생겨난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돈을 다루는 네 가지 능력이 있어요.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요, 돈에 있어서 이 네 가지 능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만 잘 번다고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진짜 소름이죠. 우리 FC에만 되면 진짜 부자 될 것 같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세 가지 보이지 않는 능력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냐면요. 첫 번째, 이건 돈을 버는 능력, 눈에 쉽게 드러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진취적이고 사업에 능통하며 세일즈를 잘하는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능력만 뛰어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능력은요, 두 번째, 돈을 모으는 능력인 거예요. 돈을 잘 번다고 돈을 항상 잘 모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세밀한 지출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영수증 처리부터 여러 가지 세율, 이자, 투자 모든 관련된 지식과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럼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돈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큰 돈을 마땅히 보내야 하는 곳에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돈을 함부로 하고 마땅히 돈을 풀어야 할 때 풀지 않으면 사람이 떠나기 마련인데요. 사람이 떠날 때는요, 큰 돈도 같이 떠난대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 능력은 결국 인품에 달려있다. 단호함과 너그러움이 공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이 그래 돈을 모으는 능력을 얻은 후에 모아놓은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 바로 돈을 유지하는 능력인데요. 각각의 능력이 다 별개의 능력이래요. 놀라운 거는. 재산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든 이유는요. 항상 문 밖에 어느 정도 돈 벌었어? 돈 있네? 그러면 사치와 허영과 이런 것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고요. 이제 내가 명품차, 명품집 이런 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구의 멘토링을 구하지 않고 내 스스로 막 아는 체를 하기 시작할 때가 내 자산이 허물어지기 딱 좋은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3년이 걸려도 무너지는데 한순간인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것을 유지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돈을 쓰는 능력. 이건요. 고도의 정치 기술과 같대요. 검소하되 인색하면 안 된다. 굉장히 어렵죠. 지출할 건 잘 지켜줘라. 그러니까 뭐 이런 식당을 예약했는데 못 갔어. 그럼 미안해할 필요 없다. 그냥 돈을 주라. 그게 예의라는 거예요. 상식이라는 것이죠. 남의 돈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돈을 쓸 때도 네가 부자니까 무조건 사야 돼 하는 사람한테 밥 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내 돈이 나를 욕한대요. 이 인격체가 나를 왜 더 그렇게 써? 욕하면 떠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잘 쓰는 능력을 배우려면 욕도 먹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능력이 각기 다른 능력임을 이해하고 각각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요. 오래 부자로 잘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비법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품이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라. 늦는 거, 지저분한 차림, 뭐 비웃는 거, 경박한 자세로 앉아있는 거 이런 품이 없는 모든 버릇을 버리라. 두 번째, 도움을 항상 구하는데 망설이지 말고요. 세 번째, 작은 목표에는 작은 희생이 따르고 큰 목표에는 큰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희생할 각오를 하고 네 번째, 기록하고 정리하라. 이 기록한 것은 당신의 재산이고 당신을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기 목표를 가져라. 즉각적인 자극에 유혹당하지 않고 나를 지키려면 평생에 내가 추구할 만한 가치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제발 모두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친구는 사실 2명도 많대요. 가족만 있으면 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절로 느는 것은 나이밖에 없대요. 저절로 수없이 느는 건 나이밖에 없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더 젊어서 투자하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부자가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고 뭔가 새로운 부의 관점 그리고 내가 조금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다루고 내가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 통찰을 제시해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내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돈의 속성을 잘 이해하셔서 저희 모두 더 멋진 부자가 되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